네,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원조 관계의 기본 요소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이제 앞서서도 이제 관계, 전문적 관계, 이제 이런 얘기를 계속 다루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전문적인 관계가 가지고 있는 목적은 뭡니까? 우리가 클라이언트하고 전문적인 관계를 맺는 이유는 클라이언트 문제 해결 및 적응이에요. 그죠?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잘 대처하고 사회적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게끔 도와주기 위한 게 목적이고 그 목적이 달성이 되면은 우리는 어때요? 관계가 종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제한된 관계다. 그 다음에 전문적 관계 역시 상호작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클라이언트하고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상호작용을 해 나가느냐. 그쵸?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상호작용에 의해서 유지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관계와는 달리 이제 도움을 주는 그런 관계다라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클라이언트에게 포커스가 맞춰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문제, 그쵸? 그 욕구, 상황, 이런 것들이 모두 클라이언트에게 맞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클라이언트가 말하는 모든 것들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것이 바로 전문적인 관계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적인 관계는 사회복지사인 전문가가 모든 과정에 있어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전문적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전문적인 관계, 즉 원조 관계예요. 기본 요소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이제 타인에 대한 관심, 도우려는 열망. 여러분들 이제 계속 얘기했지만 그 클라이언트들이 사회복지 기관에 도움을 받으러 오는 것이 그들도 여러 번 고민하고 여러 번 갈등하고 그런 끝에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문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는 우리가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정말 도우려고 하는 열망, 관심, 이런 것들을 표현해 주는 게 중요하죠. 무슨 일 때문에 왔는지 온화하게 표현해 주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클라이언트가 자신을 조금씩 이제 사회복지사를 믿으면서 자신의 문제를 조금씩 이렇게 드러낼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에 대한 관심과 도우려는 열망. 우리가 이제 인간을 위한 그런 어떤 일, 서비스, 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첫 번째 요소이기도 합니다. 타인에 대한 그러니까 도우려는 열망이 필요하죠. 관심 있다. 정말 돕고자 한다라고 하는 거를 온몸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좋은 관계, 즉 원조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두 번째 필요한 요소는 뭐냐면 클라이언트를 잘 이해하는 거죠. 어떻게? 감정이입적으로 잘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감정이입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감정이입이. 그 사람, 이제 우리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사람의 신발 속으로 쏙 들어가서 그 사람을 이해하는 거다. 즉, 그 사람의 어떤 내면 깊숙이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감정을 민감하게 파악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걸 이해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걸 이해하고 있다는 걸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감정이입이에요. 흔히 이제 우리가 공감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굉장히 이제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잘 이해하고 이해했음을 표현하는 거. 그래, 그렇구나. 이해했어. 라는 걸 온몸으로 표현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감정이입적 이해를 통해서 우리는 클라이언트하고 사회복지사 간의 좋은 관계를 맺게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클라이언트를 이렇게 감정이입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나요? 여기 나와요. 적극적인 경청이 필요하다. 일단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경청이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경청이 중요하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리스닝, 그죠? 그런데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클라이언트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야 돼요. 귀로 잘 들어야 돼요. 언어적인 것.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가 말하지 않지만 몸으로 표현하는 것, 비언어적인 것도 잘 이해해야 돼요. 그 다음에 몸으로 이해하고 말하는 것 이외에 클라이언트가 말하지 않지만 그 내면에 숨겨져 있는 것까지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보이는 것 이해하고 그 다음에 듣는 것 이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이거나 들리지 않아도 그의 내면에 있는 것들까지도 이해하면서 들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경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의 경청을 우리가 적극적인 액티브 리스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적극적인 경청을 통해서 클라이언트를 온전히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감정 내면에 들어가서 깊숙이까지 들어가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해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 내가 지금 당신을 잘 이해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라는 것까지 표출해 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감정이입적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입적 이해는 적극적인 경청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클라이언트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고 말하는 것, 비언어적인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민감하게 포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꾸 얘기하다가 화제를 막 돌려요. 왜 돌릴까? 그것도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를 열심히 지켜보고 관찰하고 듣고 우리가 보고 들리는 것 이외의 것들까지도 모두 알 수 있게끔 우리는 이제 그래서 민감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 그겁니다. 그래서 이런 민감성을 바탕으로 열심히 들음으로써 클라이언트를 감정이입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되어야지만 클라이언트하고 사회복지사 간에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고 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서로가 적극적으로 합의하면서 잘 헤쳐나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원조관계의 기본 요소 중에 또 세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클라이언트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사회복지에서 기본적인 중요한 가치가 뭐예요? 인간에 대한 존엄성 존중이죠.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나약하거나, 뭐가 부족하거나, 뭐가 힘들거나, 상황이 어렵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에 대한 존경심, 그 사람들에 대한 인간에 대한 존중, 보살피려고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표출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클라이언트하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리고 존경심이나 보살핌을 표출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열심히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듣고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알려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때 클라이언트는 사회복지사로부터 이러한 것들을 전달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원조관계에서의 기본적인 요소 네 번째는 진실성을 표출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뭔가, 진실해야 된다. 뭐, 자신의 행동과 말이 일치해야 된다. 이건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을 때, 여러분들이 뭐, 전문적인 관계를 맺는 상황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친구 간의 일상적인 관계를 맺을 때에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잖아요. 내가 하는 말과 나의 행동이 일치되는 것, 그 다음에 뭔가 진솔하게 상대방과 뭔가를 나누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표출될 때 우리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전문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이런 진실성, 일치성 또는 순수성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음, 그래야지 우리 서로 개방적인 의사소통이 되는 거죠. 서로 이제 진실함을 자꾸 표출해 줄 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뭔가 거짓 없이 클라이언트에게 사회복지사의 어떤 여러 가지 생각이라든지 뭐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달해 줄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정말 진실된 진정한 느낌이라도 때로는 클라이언트하고 마찰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드러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솔직하게 얘기해서 클라이언트하고 마찰을 일으킬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안 오겠죠. 안 오겠죠. 뭐야, 저 사람, 내가 정말 도움을 받고 싶어서 갔는데, 날 비난하는 거야? 뭐야? 라고 느끼면 안 와요. 그러니까는 진정하게 여러분들이 정말 진실성을 막 표출한다 그래서, 그건 아니죠? 라고 그렇게 마찰을 일으킬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항상 포커스는 뭐에 두어야 하느냐? 클라이언트예요. 클라이언트가 이야기하는 욕구, 클라이언트가 이야기하는 문제에 초점을 둬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나치게 클라이언트하고 마찰을 일으킬 필요는 없어요. 그쵸? 그래서 진실성, 일치성, 순수성 이런 거 다 중요하긴 하지만 포커스는 항상 클라이언트의 문제나 욕구다. 그래서 마찰을 굳이 일으킬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 자,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교재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타인과 상대방과 그런 진솔한 대화를 나누기 위한 그런 지침이 그러니까 나전달법이잖아요. 나의 생각을 진솔하게 표출하는 그런 방법들,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나를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의사소통 방법을 제가 이제 거기에 소개시켜 놨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조관계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요소는
대응 또는 직면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앞서 이제 얘기했어요. 진실성, 일치성을 보여야 해요. 클라이언트에게 항상 우리는 진솔함을 표현을 해야 해요. 그런데 그 진솔함이 때로는 클라이언트와 마찰되는 거를 우리는 굳이 드러낼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우리가 이제 클라이언트를 많이 수용을 해야 되죠. 아, 그렇군요. 아, 네. 많이 수용을 해줘야 돼요. 이해를 해줘야 되고. 하지만 때로는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클라이언트가 뭔가 모순되거나 클라이언트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거나 클라이언트가 뭔가 앞뒤가 맞지 않거나 하는 것들은 지적해 줄 필요가 있어요. 정말 타인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클라이언트가 있어요. 나 정말 선생님이 나를 잘 인정해줬으면 좋겠고 그러면 제가 학교를 다니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은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나 학교 가고 싶지 않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클라이언트가 있어요. 근데 얘기를 해보니까 맨날 학교에서 이제 잠자고 적극적으로 이제 수업 시간에 참여하지 않고 어, A학점 안 준다고 이제 막 교수에게 계속 이렇게 뭔가 컴플레인을 걸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클라이언트가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는 이해를 하지만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뭔가 자신이 스스로 변화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앞뒤에 내가 잘하고 싶어요. 인정받고 싶어요. 근데 인정을 안 해주는 것 같아서 화가 나요. 그러면 인정을 받기 위한 자기의 노력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 뭔가 모순되고 뭔가 일치되지 않은 그런 언행들 이런 것들은 지적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자신의 문제를 조금 더 다시 보게 만들고 자신의 모순을 들여다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직면 또는 대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것들도 때로는 원조 관계에서는 필요해요. 우리가 도움을 주는 관계에서 정말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최대한 클라이언트에게 집중을 하고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고는 하지만 때로는 이러한 모순도 지적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 네가 아니라, 아, 그건 이게 아닐까요? 자, 한편으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한편 이렇게 행동을 하시네요. 이런 것들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문제를 해결하는 초점이 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대응 또는 이런 직면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직면시키는 거, 뭔가 나의 문제를, 뭔가 모순점을 이렇게 직면시킬 때에는 초기 관계에, 그러니까 관계를 형성하는 초기 관계에는 이런 대응이나 직면을 하시면은 관계가 깨지겠죠? 뭐야? 어, 들켰네? 기분 나빠 하고 안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직면이라든지 대응과 같은 이러한 자세를 보일 때는 클라이언트하고 충분하게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고 난 이후에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충분히 나를 믿고, 충분히 클라이언트가 사회복지사를 따라오고, 클라이언트가 그런 어떤 클라이언트의 관계에서 충분한 그런 신뢰감이 쌓이고 난 이후에 이런 모순들을 지적해 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것들을 통해서 클라이언트가 아, 그런가? 아, 그렇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직면, 대응 이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좋은 원조 관계에 있어서의 그런 기본적인 요소, 좋은 관계를 형성할 때,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친구하고 관계를 이제 잘 지내고 싶어요. 그랬을 때 친구가 뭔가 막 얘기했을 때, 맞아, 나도 그래. 라고 얘기하면, 어머나, 그렇구나. 뭔가 통하는 게 있어. 이러면서 뭔가 이게 좀 더 많이 서로를 노출할 수 있게 되지 않나요? 그쵸. 그러니까 자기 노출이에요, 이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원조 관계도 물론 전문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런 전문적인 관계를 형성할 때는 전문가인 사회복지사가 이제 자신의 견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드러내는 거는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이제 클라이언트에게 집중하는 게 좋아요. 근데 때로는 뭔가 이제 이렇게 관계를 좀 더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클라이언트 자신의 경험들을 노출시켜 주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나도 그랬어요. 뭐,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게 자기 노출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나 이제 여러분들 청소년들이 이런 면담 과정에 참여를 하게 될 때 청소년들의 기본적인 특징이 그거잖아요. 어른에 대한 그런 저항, 그렇죠? 그래서 뭐 집단 프로그램에 참여한다거나 아니면 1대1 면담에 참여한다거나 할 때 잘 드러내지 않아요. 자기 얘기 잘 안 한단 말이에요. 삐딱하게 앉아서 뭐 뭔데요? 아니 이런 표정으로 쳐다본단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아, 선생님도 예전에는 그랬었어요. 뭐, 나도 그랬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런가?
하면서 이제 맞아요 이러면서 이제 자신의 얘기를 좀 더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적절한 자기 노출은 이 문제가 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제가 아니구나. 보편적인 문제구나. 난 너무 위축될 필요 없어. 뭐 이런 것들을 클라이언트에게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좀 더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어, 근데 이제 자기 노출을 할 때는 너무 사회복지사가 너무 길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때로는 이제 물어보죠. 선생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셨어요? 어떠셨어? 예전에 어떤 경험을 가지고 계셨어?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 때로는 사회복지사도 자신들의 프라이버시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뭐 굳이 얘기 안 할 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의 자기 노출은 너무 길면 오히려 이야기의 초점이 클라이언트에서 사회복지사로 옮겨가요. 그래서 너무 길 필요가 길면 좋지 않아요. 그리고 또 자기 노출이 너무 긴 경우에는 클라이언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이 선생님도 되게 문제가 많은데 내가 과연 이 사람에게 나의 문제를 잘 해결해 달라고 할 수 있을까? 그래도 괜찮을까? 라고 하는 불신감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노출은 짧게. 때로는 말하고 싶지 않을 땐 말하지 않을 권리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제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 노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자기 노출은 보편성을 갖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클라이언트를 오픈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거는 너무나 너무나 당연한 좋은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뭔가 따뜻함, 온화함 이런 것들을 표출하는 거는 너무나 중요하죠. 표정이라든지 말투라든지 태도라든지 표현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따뜻하게, 온화하게 표출될 때 뭔가 이제 사회복지사를 대하는 클라이언트들이 마음이 많이 풀어지면서 이런 관계를 맺는 과정, 자신의 문제를 드러내는 과정 속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러한 기본적인 요소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와 좋은 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관계들을 통해서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기능적인, 그 다음에 좀 더 대처를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클라이언트가 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죠.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문제 해결이 되는 거고, 그것이 목표가 달성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요소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복지사가 되었을 때 클라이언트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한 번쯤은 사회복지 실천론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사회복지 실천론 시간에는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가지 않으셨다면, 간단하게 그 개념들을 익히셨다면, 이제 우리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그런 어떤 깊이 있게 이 기본 원칙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기본 원칙들을 수행해 나가기 위한 사회복지사는 어떤 역할을 해 나가야 되는지, 뭐 어떤 배려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원조 관계에 있어서의 기본 원칙이에요. 이거 누가 얘기했어요? 비에스텍이라고 하는 학자가 얘기했어요. 이거 굉장히 오래전에 얘기했어요. 1957년에 비에스텍이라고 하는 학자가 도움을 서로 맺는 그런 관계를 맺을 때 이런 원칙들을 기반으로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원조 관계, 즉 관계를 맺는 데 기본 원칙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태도, 마음, 욕구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클라이언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마음, 기본적인 욕구, 기본적인 태도, 다 비슷비슷한 말이죠. 자, 이런 것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는 것을 바탕으로 관계를 맺어 나가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비에스텍은 클라이언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는 7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 7가지를 잘 이해하고 7가지를 잘 배려하는 것이 바로 좋은 관계를 맺는 데 중요한 원칙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개별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의도적인 감정 표현. 그쵸? 의도된 감정 표현. 그 다음에 통제된 정서적 관여. 그죠? 그 다음에 수용. 그 다음에 비심판적인 태도.
그 다음에 자기결정,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비밀보장.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거 어떻게 외워요? 개, 의, 앞글자만 따서 개의, 통수, 비자비 이렇게 외워요. 그죠?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7가지 욕구예요. 첫 번째 개별화예요. 자, 개별화라고 하는 거는 한 인간으로서 취급받고 싶어 하는 클라이언트들의 욕구예요.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들이 이러한 욕구가 있다는 걸 이해를 하고 이러한 욕구를 기반으로 관계 형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우리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클라이언트들이 뭐 비슷한 행동을 해요. 반항적인 행동을 가출했다고 할까요? A라고 하는 아이와 15살짜리 소녀 둘이 가출했습니다. A와 B가 가출했어요. 자, 가출했어요. 얘네, 이 친구들이, 가출한 친구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만약에 사회복지사에게 면담을 이제 받으러 왔다기보다는 의뢰가 됐겠죠. 그래서 비자발적인 클라이언트가 되어서 면담을 받으러 왔어요. 이제 그랬을 때 이 친구들이 보이는 태도는 되게 이제 어른에 대한 불신감, 반항적인 태도, 뭐 이렇게 보일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약간 그 고정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사는, 아, 청소년들은 그래, 바로 이래. 이런 태도를 보여. 그러면서 뭔가 이제 이 그들의 입장과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 행동을 이해하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분류화시켜서 클라이언트를 대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잘 살펴보시면 같은 행동을 보일지라도 같은 상황일지라도 지금 현재 상황이 같더라도 이들이 이렇게 내몰린 상황, 이들이 이렇게 보이는 행동의 원인, 그러한 그 행동의 원인을 제공하는 상황들은 다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출한 청소년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개입은 컴백홈이잖아요. 집으로 돌아가세요예요. 그러면 보세요. A라고 하는 청소년, 25세의 여자 청소년은 정말 청소년기 방황 때문에 나왔어요. 근데 B라고 하는 우리 한 소녀는 가정 내 가정폭력이 너무 심각해요. 그래서 내몰리듯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둘 다 개입에 대한 목표가 집으로 돌아가세요? 아니에요. 방황을 하는 친구는 집으로 돌아가야겠죠. 그렇죠? 부모 자녀 관계 잘 개선해서 돌려보내야겠죠. 하지만 가정 내 폭력의 문제로 인하여 집을 나온 친구는 가정 내 그런 문제 상황이 변화되지 않고서 이 아이를 돌려보내면 또다시 이 아이는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같은 문제일지라도 상황마다 그들이 겪고 있는 상황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접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개별화입니다. 자, 그래서 개별화라고 하는 거는 나 가출 청소년이야. 라고 이렇게 취급받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인간으로 개별적인 독특한 상황으로 인해서 내가 그렇게 행동했다라는 그런 거를 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개인들은 각기 다른 생활 경험과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경험과 환경을 토대로 그들을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그들의 내적 동기, 행동들, 이런 것들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리고 환경과 경험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각기 다르다라고 하는 거를 이해해 주는 거예요. 현재는 똑같은 행동을 했어도. 그죠?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그래요. 독특한 존재로 인정받고 싶고, 독특한 존재로 대우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한 욕구를 인정하고 그렇게 대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각기 다른, 오직 독특한 나만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취급받고 싶은 욕구가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사회복지사가 인정을 해주는 것, 자 그것이 개별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클라이언트를 잘 이해하고 하나의 개별적인 독특한 개인으로서 그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는 첫 번째 편견이나 선입견에서 벗어나야 돼요. 아, 가출 청소년은 다 그래가 아니에요. 아, 정말 얘가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 때문에 라고 하는 거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 노숙인들은 다 똑같아. 아, 이 사람의 기존의 이 노숙인이 되기 이전의 어떤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한다라고 한다면, 아, 이 사람들은 다 비슷비슷한 그런 행동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라고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개별화를 하기 위해서는 인간에 대한 편견이라든지 선입견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 그의 어떤 독특한 경험이라든지 그의 어떤 생활사 이런 것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여러 가지
전문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이런 것들 왜 배우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물론 비슷비슷한 시기가 되면 비슷비슷한 환경에 처하면 비슷비슷한 행동을 합니다. 그게 인간의 보편성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처한 어떠한 상황의 독특성 때문에 인간은 다르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의 인간을 독특한 존재로 인정을 할 수가 있고 그들을 그렇게 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의 독특한 개인으로 클라이언트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의 생활사를 열심히 들어야 되고 그의 문제를 열심히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경청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민감하게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반응해주고 민감하게 그의 어떤 문제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착해낼 수 있는 민감성이 무엇보다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죠. 우리가 클라이언트를 이해하는 관점이 뭐예요? 상황 속에서의 인간의 이해. 그죠? person in environment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한 개인이 처한, 클라이언트가 처한 다양한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클라이언트의 현재의 상황을, 행동을, 태도를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사회복지사의 노력을 기반으로 우리는 하나의 개별적인 독특한 인간으로 존중받을 수, 클라이언트를 존중해 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개별화를 할 때, 사회복지사들은 이제 클라이언트에게 어떤 배려를 해줘야 되냐면은, 특히 이제 면담 시간 정할 때, 클라이언트 상황에 잘 맞춰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항상 이제 포커스는 클라이언트이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면접 장소도 실은 이제 사적인 보호가 가능한 장소에서 여러분들이 면접을 하셔야 돼요. 오픈된 그런 사무실에서 면접을 한다거나 하면은, 뭔가 내가 얘기를 할 때 되게 움츠려들고 이 사람이 나를 충분히 배려하고 있지 않다라는 느낌이 받아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의 어떤 독특한 인간으로 존중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많이 없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면접 장소는 사적인 보호가 가능한 그런 면접실에서 하는 게 좋고요. 무엇보다도 어때요? 이 시간은 오로지 당신만을 위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열심히 도우려고 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따뜻하게 표현하고 뭔가 이렇게 뭔가 당신을 돕겠다라고 하는 그런 열정적인 것들을 표현을 함으로써 클라이언트를 개별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개별화의 원칙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도된 감정 표현. 의도된 감정 표현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의도된 감정 표현이라고 하는 말은 클라이언트 모든 사람들은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럼 그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클라이언트가 그의 감정을 표출할 수 있게끔 사회복지사는 지속적으로 도와야 한다라고 하는 게 의도된 감정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니까 그거예요. 클라이언트가 이제 자신의 문제를 얘기하다 보면은 되게 감정적인 것들을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이 지금 힘든 상황들을 이야기하면서 막 감정적인 거를 표현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그러한 감정들을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는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들, 막 속상할 때 친구한테 여러분들 막 하소연하고 나면 어때요? 좀 후련해지는 게 있죠? 그게 우리가 뭐 마음의 정화, 환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 벤틸레이션이라고 얘기를 보통 하는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이제 클라이언트들도 이렇게 뭔가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은 느낌이 올 수도 있고요. 어느 정도 마음의 안정을 가져요. 그러기 위해서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문제와 관련된 그런 감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느낌을 생각을 자꾸 표현할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끔. 자, 근데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들도 클라이언트들은 표현하고 싶어 해요. 근데 이제 내가 이렇게 표현하는 게 누군가가 나를 비난할 것 같아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포함하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도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해결돼야 되는데 사회복지사한테 선뜻 그렇게 말을 하지 못해요. 그러면은 뭔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조금 더디게 다가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말 비난을 받게 될지도 모르지만 그런 부정적인 것들도 충분히 표출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사회복지사는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신뢰관계가 기본적으로 일단 형성이 되어야 되고 뭔가 그 클라이언트가 말할 때 편안하고 허용적인 분위기를 갖출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이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끔 안정된 환경을 조성하는 거, 그 다음에 지속적인 지지를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표출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의도된 감정 표현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통제된 정서적 관여다. 여러분들이 이제 친구에게 막 화나는 감정을 막 표현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친구분이 어떨 때 여러분들이 더 막 이야기를 하게 되나요? 일단 내가 누군가를 막 비난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막 표현하는 것도 역시 허용해 줄 때 여러분들의 감정이나 여러분들이 막 안쪽에서 막 부글부글 했던 것들을 자꾸 더 이렇게 들춰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막 후련해지는 걸 경험하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의도된 감정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표현할 수 있게. 잘 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막 감정 표현을 하고, 여러분들이 막 그런 것들을 표출해낼 때, 상대방이 어떨 때 더 많이 잘 표출하게 되나요? 그쵸? 뭔가 반응을 잘해줘, 친구가. 어머, 그랬구나. 정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라고 이렇게 표현해 줄 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런 감정이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표출할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이 표현된 감정에 대해서 누군가 나를 이해해주고, 그거에 대한 적절한 반응을 해주길 원해요. 이런 욕구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클라이언트가 표현하는 감정에 대해서 이해하고 반응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정서적 관여예요. 정서적 관여라고 하는 거는 정서 표현에 대해서 관여를 한다, 반응을 해준다라는 거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왜 통제된이 붙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친구하고의 나누는 대화와 그 다음에 이러한 전문적인 관계에서 맺어지는 과정 속에서 나누는 대화는 달라요. 우리는 어느 정도 클라이언트가 표현하는 거를 잘 이해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반응을 해줄 필요도 있지만 어느 정도 전문적인 입장을 유지한 채로 어느 정도 적절한 전문적인 그런 어떤 관계를 그런 거리를 유지한 채로 클라이언트에게 이해하고 반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즉 클라이언트에게 정서적인 관여를 그렇게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막 클라이언트의 감정에 휘말려가지고 막 같이 막 그렇게 동조하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 이해했다. 그렇겠군요. 힘드셨겠군요. 아, 네라고 반응을 해주고 이해하지만 적절한 전문적인 관계 그런 거리를 유지하는 그러한 관여가 필요한 거죠. 그게 바로 통제된 정서적 관여입니다. 자, 우리가 정서적 관여를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 민감함이에요. 아, 클라이언트가 표현한 게 이런 의미겠구나. 아, 지금 이 사람의 지금 마음 상태가 이렇겠구나라고 하는 거를 포착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민감성. 누누이 말씀드리죠. 민감성. 그 다음에 우리가 정서적 관여는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반응을 잘해주는 거거든요. 나 이해했어. 아, 그래? 라고 반응해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 네. 아, 그러시군요.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친구랑 얘기할 때도 친구가 뭔가 친구는 이해를 했어. 근데 아무 표현을 안 해주면 어때? 말하면서도 이제 자꾸 이제 꼬이잖아요. 저희들도 강의할 때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반응을 안 해주면은 갑자기 이제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지? 막 까먹을 때가 있어요. 근데 내가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이해 안 되는지 고개를 끄덕이고 뭔가 그런 눈빛을 나에게 막 보내줄 때, 저는 막 얘기를 더 하고 싶어져요. 이거예요. 이게 정서적 관여예요. 아, 네, 그렇군요.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정서적 관여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네, 그렇군요. 이런 거. 이게 바로 정서적 관여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민감성이 일단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정서적 관여에 앞서서 필요한 건 민감하게 포착하고 그 다음에 감정이입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아, 너의 감정 속에 내가 쏙 들어가서 너를 이해했어. 이해한 거를 나는 관여를 해주는 거야. 표현해주는 거, 반응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이고 얘가 3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사회복지사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통제된 정서적 관여를 해줘야 되고, 우린 이런 것들을, 클라이언트들은 이런 걸 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걸 받고 싶어 하니까 우린 이걸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원정관계 기본적인 원칙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 수용이죠.
여러분들 뭐 수용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BS택이 얘기한 기본적인 원칙에서도 중요하긴 하지만 사회복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기도 하고요. 사회복지사가 갖추어야 될 기본적인 태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인간으로 이 사람이 지금 뭐 되게 잘났어, 못났어, 아, 부족해,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있는 그대로, 지금 현재 이 사람 here and now 있는 그대로, 보이는 대로 그냥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수용입니다. 근데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주는데 그냥이 아니라 한 사람의 가치 있는 인간으로 한 사람의 가치 있는 인간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이게 수용이고 한 사람의 가치 있는 인간으로 개별적인 남들과 다른 독특한 개인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이건 개별화죠. 그렇죠? 가치 있는 인간으로 온전히 딴 사람에게 이해받고 싶은 거. 그 사람이 나를 있는 그대로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 거. 이게 수용입니다. 자, 수용을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을 얘기하면서 정말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인간에 대한 존엄성, 존중해라.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어. 근데 이게 정말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쉬운 얘기인 것 같지만 우리는 때로는 되게 어떤 거에 가치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 이런 거에 사로잡혀 있으면 특히 내가 가지고 있는 역전이 이런 것들이 극복이 안 되면 온전히 하나의 개인으로 누군가를 수용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 있는 인간으로 수용을 클라이언트를 하기 위해서는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존엄성에 대한 존중 이게 필요하죠. 그 다음에 누구나 인간은 잠재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지금 이 사람이요. 아무리 지금 부족하고 뭔가 문제가 있어 보여도 나름대로의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잠재력이 모두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나 단점이 있겠죠. 그런 것도 그대로 인정하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 장점 이런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특히나 우리가 사회복지 실천에서 우리가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라든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잘 인정해주고 이거를 문제 해결하는 과정에서 활용하는 거 이걸 우리가 무슨 관점이라고 얘기했을까요? 강점 관점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문제가 있는 한 개인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고 그거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우리는 도와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용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아주 정확한 완전한 이해가 필요하고 실은 늘 이게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내가 클라이언트와 다르다고 해서 그거를 어때요? 마찰을 일으키거나 부딪힐 필요 없어요. 그렇다고 뭐 사회복지사는 가치관을 절대로 표현하면 안 돼요. 그건 아니지만 클라이언트 간에 서로 다른 뭔가 이렇게 갭이 있는 그런 가치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이해해 주려고 노력을 해 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아가 이 사회복지사가 가지고 있는 셀프 자아가 어때요? 좀 괜찮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 괜찮다라고 하는 게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걸 떠나서 어때요? 나를 충분히 내가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내가 잘 이해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는 사람이 남을 잘 이해할 수 있고 그 둘 간의 차이를 잘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아에 대한 인식, 자기에 대한 이해, 이게 사회복지사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누누이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수용한다라고 하는 거는, 동의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허용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보통 이제 왜 가정폭력이라든지 아동학대의 가해자들이 상담을 오잖아요. 면담하러 와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어떤 상황에서 이런 행동을 했는지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고, 아, 너가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라고 이해를 하는 거고, 아, 잘했다, 잘못됐다, 그래, 나도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바라고, 이런 동의하고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수용과 동의는 다르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수용을 하기 어려운 이유는 그거예요. 뭔가 이제 그거죠. 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 즉 즉 그 클라이언트를 바라볼 수는 온전히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사회복지사 자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에도 인간을 하나의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에 대한 어떤 존경심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경우에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서 가치 있는 인간으로 클라이언트를 받아들이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클라이언트에게 우리가 해야 하는 거,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그런 욕구를 받아들여야 되는 게 뭐냐면, 비난받고 싶어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비난받고 싶어 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특히나 내가 뭔가 잘못했고, 내가 지금 곤란한 환경에 처해 있고, 그러다 할지라도 심판을 받거나 비난받고 싶어 하지 않아요, 누구도. 만약에 누군가 내가 잘못했어도 누군가 나를 비난한다거나 심판한다고 했을 때는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욕구가 있다라는 걸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클라이언트를 심판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것, 이것이 좋은 관계를 맺는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이제 특히나 이런 어떤 가해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학생, 그런 클라이언트들은 알아요. 내가 잘못했다는 거 알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회복지사가 자신에 대해서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을 것이다. 편견이 있을 것이다. 나를 거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뭐 나에 대한 어떤 낙인을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비난을 한다라고 하는 게 느껴지는 순간 자기 개방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진전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그리고 심판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는 건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은 이럴 거야라고 하는 그런 유형화 이런 거 하면 안 되겠죠. 왜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했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하지 못했냐? 뭐 이런 표현을 한다라고 하는 것도 절대로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비교한다거나 유형화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비심판적인 태도를 보임에 있어서 반드시 유의해야 할 그런 사회복지사의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고. 그 다음에 자기결정이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싶어 해요. 모든 사람들은. 여기 좀 할머니가 계시잖아요. 이렇게 뭔가, 어르신들도 뭔가 지금 하기가, 뭔가 뭐 스스로 뭔가 뭘 잘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을 자신이 하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하세요 하는 거 그대로 따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한 욕구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욕구를 인정하고 그러한 욕구를 존중해 줄 때, 즉 클라이언트들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될 때 우리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클라이언트의 삶을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클라이언트의 삶은 클라이언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현재 문제가 있는 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게끔 우리는 도와주는 거지,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완전히 대신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뭘 키워주는 거다? 역량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면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할머님이 거동이 좀 불편하신가 봐요. 거동이 불편하신 할머님이 지금 혼자 살고 계세요. 그러면은 사회복지사들은 그러죠. 지금 혼자 살고 계시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할머님에게,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제 노인 요양시설을 가시도록 이렇게 권유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할머님이 원치 않아요. 집에서 그냥 사시기를 원해요. 그랬을 때 사회복지사가 보기에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클라이언트가 원하면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대신에 클라이언트, 즉 할머님이 스스로 혼자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보를 주고 다양한 자원들을 제공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님이 뭐 식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가사 도움을 받는 거, 일상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을 받는 것들을 충분히 정보를 주고 그걸 활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 이런 것들 너무 필요하죠. 그래서 할머님이 그 중에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주기 위해서는, 이거 제가 보기에는 이 A라고 하는 선택이 좋은데 A를 원하지 않으신다. 그랬을 때, 그렇군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이 클라이언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것들 중에 클라이언트가 선택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사회 내에 다양한 자원들에 대해서 정보를 주고 필요한 경우에 클라이언트가 그거를 선택해서 도움을 다시 요청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에게 지속적인 어떤 자극을 주는 것들도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자기 결정을 함에 있어서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사회복지사가 보기에는 클라이언트가 내린 결정이 조금 좀 마음에 이렇게 놓이지가 않아요. 그랬을 때 많은 경우에 사회복지사들은 많이 유도해요. 이러는 게 어떻겠어요. 설득하기도 하고요. 근데 어, 클라이언트가 내린 결정이라 한다면은 굳이 유도하거나 설득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태도는 좀 피해야 되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지적인 능력이라든지 판단 능력이 결여된 클라이언트들도 있어요. 뭐 장애 정도가 심각하셔서 혼자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 그분들의 그런 어떤 자기결정권을 100% 인정해 주는 건 어떻게 보면은 클라이언트의 어떤 삶의 질, 클라이언트의 어떤 생명보호, 생명과 관련된 그러한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에는 가능한 한 이제 자기결정권에 있어서 개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자기결정권은 최대한 존중을 해줘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 이제 그런 것들도 실은 다 가치의 판단의 문제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고려해야 할 요인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관계 형성에 있어서 기본적 원칙은 비밀 보장의 원칙이에요. 자, 비밀 보장의 원칙은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이기도 하고 사회복지사의 중요한 윤리 강령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원조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본적 원칙이기도 합니다. 자신에 대한 정보를 사회복지사가 막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 만약에 그런 거를 만약에 클라이언트가 알게 됐다, 그러면 어때요?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비밀을 유지하는 거는 너무나 중요하고요. 이것은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의무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비밀을 보장한다라고 하는 거가 그럼 끝까지 다 비밀을 보장해 주어야 하느냐? 그렇진 않아요. 지난 시간에 가치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 비밀 보장의 그런 어떤 원칙이라고 하는 게 다른 사람들의 삶에 해가 된다거나 그 사람의 직접적인 삶에 해가 될 때는 비밀 보장의 원칙을 준수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비밀 보장을 우리가 지키지 않을 때에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클라이언트에게 이야기를 하고 클라이언트에게 어떤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내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겠다. 동의하시냐? 반드시 물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클라이언트하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7가지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 여러분들 이제 교재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뭐 요점 정리도 있고요. 퀴즈도 있고 평가 문제도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풀어 보셔요. 풀어 보시고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풀어봤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게끔 그렇게 다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관계에 대해서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 관계 형성 기술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의 면접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